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용어를 한번 쭉 보셨잖아요. 우리 법으로 이제 그 조문을 제가 좀 읽어드렸는데, 이 법조문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과목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시는 건데, 양자의 차이는 요 한 글자 차이가 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이냐 업이 아니냐에 대한 차이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 한 글자, 이 업에 대한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데, 중개는 단순히 말하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죠. 그죠? 행위. 이 행위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걸 알선하는 것이 이제 중개가 된다고 한다면,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중개업의 3요소가 될 텐데, 여기다 우리 번호 다시 한번 매겨 드릴게요. 첫째, 의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돼. 뭐뭐 해달라고.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없이 하면 안 되고, 보수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 의뢰를 받고 보수도 받고 중개하는 것, 즉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할 때 이거를 중개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와 중개업의 궁극의 차이가 뭐냐면, 이쪽은, 즉 중개는 그저 행위만 알선하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없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의뢰, 여기는 의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의뢰가 없어도 그만이고, 보수라고 하는 것도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쩌다 하는 것도 중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궁극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까 우리 재정 목적에서 보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리고 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뭘 하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 비자유업종. 그러니까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지만, 이 중개업은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필요하고 그 자격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등록이 필요한 거예요. 등록. 그래서 이게 중개업은 등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중개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등록을 안 해도 되고, 중개는 글자 그대로 누구나 해도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저가 해도 되고요. 저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거 해도 돼요. 어쩌도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현업으로 지금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니까 이 강의를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해도 말리지 않고 전혀 어떤 뭐 제재라든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개업을 등록을 하고 해야 되고, 누구만 원칙적으로 할 수 있냐면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속으로, 조금 전에 우리 소공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반문하실 수 있죠. 좀 전에 네가 소공도 계약서 쓸 수 있다며. 예, 쓸 수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게 중개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종업원의 업무로서 하는 거예요. 종업원 업무로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하는 게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개업공인중개사만 이 중개 업무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이 중개업과 중개의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개에서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누구나에다가 이걸 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중개업은 등록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등록 없이 무등록으로 이 중개업을 만약에 하다가 적발이 되면 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줄여서 3년 3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3년 3천의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좀 중요한 얘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왜 준비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한다. 또는 나는 뭐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어떤 뭐 이제 학문적인 수준이랄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나이는 좀 먹었긴 했지만 공부를 다시 해서 뭔가 이제 국가고시에 패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뭐 두뇌가 되는지, 뭐 머리가 굳지는 않았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이 자격을 취득해서 뭐 취업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처벌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이 중개업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등록하고 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왜?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이 등록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등록을 현재 받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공부를 왜 하느냐? 시험 공부 왜 하느냐? 그러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두 가지, 중개와 중개업을 구분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이제 우리 나머지 이제 그 용어 4개 남았잖아요. 이 나머지 용어 4개는 이제 그 사람들에 관련된 거라서 이제 사람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것도 마저 좀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개와 중개업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중개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하는 당사자를 한번 좀 제가 적어보면, 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쪽은 매수인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매도하고 매수가 하는 것은 매매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중개는 이 두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거, 도와주는 게 중개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다른 거 해볼까요? 임대차라는 행위도 있는데, 임대차는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대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임대인. 여기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죠?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계약. 이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이런 걸 통칭해서 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 알선하는 게 중개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업은 뭐냐? 또 다른 우리 그 이야기죠. 요거하고 이제 아까 관련된 얘기를 다 했지만, 이 그림상으로 이제 보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여기서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는 거듭 설명드리지만,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의뢰.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의뢰라는 게 있었어야 돼요. 의뢰. 그죠? 얘가 얘한테 의뢰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는 의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얘가 둘이 거래하는 걸 도와줬다면 중개지만,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뢰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중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이 되어야 하니까,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행위, 이거를 우리 중개업이 되는 거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요 의뢰를 받고 보수도 받고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고, 이런 거 없이 하는 것은 그냥 단순 중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개든 중개업이든 꼭 필요한 요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중개든 중개업이든 또 꼭 필요한 요소들은 물건이 존재하죠. 그죠? 중개대상 물이라고 하는 물건은 언제나 중개든 중개업이든 당연히 존재하고, 그리고 거래가 존재해야 되죠. 이 거래. 이 양 당사자가 아닌 거래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용어들을 한번 좀 보는데, 제가 이제 요 네 사람의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캡처를 좀 해 왔는데,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뭐를 취득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할 수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해.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도 있는 데다가 소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취업. 그래서 하는 일은 두 개가 되겠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하나, 그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거 하나를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소공하고 비교해 보면 소속은 똑같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여기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격이 있지만 여기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속만 되어졌다. 취업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자격이 없으니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일을 해야 하죠. 그래서 이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엇 한 자라고 정의하냐면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는데 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는 개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거기는 등록을 하면 개공이 된다. 우리 여기까지는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보여드렸던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우리 용어를 좀 잠깐 볼 건데 여기 보면 제목 타이틀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하나 붙었어요. 등,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공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기타 등등이라고 하면 근데 여기서 4명의 등장인물이 존재하는데 용어에 1명 빼고 3사람만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빠질까요? 아니면 얘가 빠질까요? 한번 제가 시간을 2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공 등 안에는 3사람만 등장하는데 누가 빠질까요? 공인중개사가 빠질까요? 아니면 중개보조원이 빠질까요? 우리 과연 정답은 중개보조원은 들어가고요. 얘가 빠지는 거죠. 얘는 중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소공,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까지가 포함되는 개념이고 이 3사람을 합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3사람을 합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앞으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요. 우리 다음 주에 당장 결격사유라는 거를 보실 건데 이 결격사유를 보실 때 이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좀 볼 건데 이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고용인. 이 고용인은 말 그대로 종업원과 같은 개념이에요. 종업원과 같은 개념인데 누구의 종업원이냐면 개공의 종업원이에요. 그러면 개공의 종업원은 2사람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일단 개공은 아닐 테고 얘가 고용 주체가 되고 이 셋 중에 역시 1명 빠지는데 누가 빠질 거냐 이거죠. 이것도 한번 2초 시간을 드릴게요. 누가 빠질까요?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빠지고 요 둘을 합쳐가지고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고용인 2사람은 개공에 고용되어진 사람을 고용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네가 고용인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고용인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말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약간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3가지 종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요 진행이 되어지는 요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 첫째가 첫 번째 종별이 공인중개사인데 개공이 됐대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자격도 취득을 했고 우리 이제 시군구 구청에 가서 등록도 한 사람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11만 명의 개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1만 명 중에서 거의 한 95% 정도에 해당이 되어지는 그 개공들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종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별이
부칙상의 계공이 존재하잖아요. 이제 부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우리가 이제 손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손으로 편지를 좀 쓰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쫙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다 쓴 다음에 뭐 날짜까지 다 쓰고 이제 접어가지고 편지 봉투에다 딱 넣어가지고 그 우리 우편함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뭔가 빠진 거를 자기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뭐가 중요한 걸 빠졌어. 그럼 이거를 손편지를 다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니까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요 손편지 다시 이제 봉투는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뜯어가지고 맨 밑에다가 여백이 좀 있으면 거기다가 뭐 추신 쓴다든지 아니면 뭐 PS 뭐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뭐 여기 추가할 거 여기 내용이 없는 거 이렇게 추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써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옛날에 지금은 손편지 많이 안 쓰고 메일을 많이 보내지만 편지 쓸 때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법을 만들 때 규정을 1조부터 끝조까지 뭐 끝조가 뭐 99조라고 하면 그 99조에 다 정해놨는데 깜빡 잊고 뭐를 여기 본문에다가 이 손편지 본문에다가 안 적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 중간 하나 딱 껴내서 다시 만들면 이 법을 제정하는 거, 개정하는 거, 만드는 거, 바꾸는 거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맨 밑에다가 부칙을 붙여가지고 부칙에다가 여기랑 관련해서 빠뜨린 게 있거나 아니면 여기랑 관련해서 부연해서 좀 쓰고 싶은 것들을 부칙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통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덧붙이는 거다. 법률에 덧붙이는 거에다가 보니까 여기에 근거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한다 이 얘기인데 이분들은 자격은 없어요. 근데 등록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된 우리 그 사연이냐면 자, 일단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1985년도에 제1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1985년도에 제1회 시험이 있었는데 85년 우리 10월 달에 이제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부터 자격증이 교부가 됐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은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냐면 85년 12월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종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기적으로 따지면 한 40년이 좀 안 되고 뭐 한 30 몇 년 뭐 이렇게 이제 되어진 거죠. 이게 85년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게 정확히 35년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이 34회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시험을 안 본 적도 있어가지고 이제 회차가 그렇게 되긴 했는데 이 35년 전에 이 땅에 즉 공인중개사인 개공들이 나오기 전부터 누군가가 중개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바로 이분들이에요. 부칙상의 개공. 그래서 이분들을 중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기득권 원래부터 중개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서 이 등록을 그냥 이어받을 수 있도록 영속성을 갖고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우리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을 이제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시작한 지가 우리 중개사 쪽 강의 시작한 지 22년 차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2년 전에는 이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약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 4만 5천 분,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만 분이 넘게 이제 살아 계셨었는데 지금은 상당수 돌아가셔가지고요. 전국에 2,500분도 안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돌아가신 종별인 거죠. 그리고 현재 살아 계신 분들도 연세가 다들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전부 돌아가시면 이 종별은 없어지는 종별이에요. 없어지는 종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만 남게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결과적으로 개인인 개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 개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건데 이거하고 조금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법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 개념을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돈도 벌고 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뭐 투자도 하셔서 돈 벌 테고 뭐 우리 중개 보수에 대한 보수도 이제 상당 부분 이렇게 이제 받으실 텐데 중개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이런 뭐 제자분들도 상당수 있으신데 뭐 빌딩을 샀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개업을 이제 하면서 1년에 가령 10억을 만약에 벌었다고 생각해 보죠. 1년에 10억을. 뭐 이렇게 매년 벌 수도 있지만 뭐 어떤 특별한 해에 1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봐요. 중개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국가가 이 10억을 벌은 개공에 대해서 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세. 근데 과세를 얼마를 할 거냐 우리가 단순 한번 해보면 보통 정확하게 이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이 종합소득세 세율 자체가 못해도 아마 한 40에서 50%까지만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4억에서 5억 정도를 소득세로 내셔야 돼요. 이게 개인으로 할 때 그래요. 이게 이제 개인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일 때. 그런데 똑같은 중개업을 하면서 10억을 연 수입으로 1년에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2억 정도만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법인일 때. 무슨 얘기냐면 법인으로 가면 조금 매출액이 클 때, 뭐 이익이 좀 크면 법인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 체계 자체가 개인한테 불리하고요, 법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다시 바꿔서 볼게요. 이게 10억이 아니고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똑같죠. 왜냐면 1,000만 원 벌었는데 뭐 그 과세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과세가 안 되거나 뭐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그럴 텐데 이게 좀 돈이 액수가 많아지면 법인으로 가는 게 이 법인으로 가면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법인세만 내면 돼요. 우리 법인은 법인세. 그래서 법인세 세율이 또 얼마 전에 좀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 몇 % 정도만 내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경비 떼고 그러면 한 2억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으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고 내가 좀 사이즈가 좀 크게 나는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러면 법인으로 가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려면 자격이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자격이 있는 거냐면 이 친구가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격을 가지고 이 친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얘가 공인중개사인 이 본인이 개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칙상의 개공은 자격은 없지만 이 양반이 뭐를 갖고 있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칙상의 개공도 중개인이라고 하는 분이 등록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법인은 여기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인이 말하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인 개공에서는 이 법인인 공인중개사에서는 누구의 자격을 가지고 이 등록을 내주는 거냐면 바로 이 사람들. 사원 또는 임원. 아까 제가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거 용어의 정의를 잠깐 읽어드렸잖아요. 이 사원 또는 임원들이 말하자면 등록의 요건, 뭐 자격을 좀 필요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뭐 여기다 한번 적어드릴까? 자격이 좀 있어야 된다라든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교육 이수 이렇게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거를 얘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법인은. 그래서 이런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존재가 이 대신 요건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록의 요건을 갖추긴 했지만 실제로 등록은 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인인 개공이라고 할 때는 법인 자체가 개공인 거예요. 왜? 법인이 등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법인의 뭐를 보고 등록을 해주는 거냐? 이 등록 요건은 사람들, 즉 사원 또는 임원들이 등록 기준을 갖추게 되면 이 법인이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다시 들어볼게요. 이게 개념이 정말 어려운 개념이라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이게 전체가 하나죠, 그죠? 공인중개사. 그리고 얘가 개공인 거죠, 공인중개사가.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쳐봐요,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개공의 지위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등록 취소 사유예요. 우리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면 등록이 취소되거든요. 그리고
부칙상의 개공들도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인은 사망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어떻게 법인이 죽겠어요? 죽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법인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죽지 않은 것도 하나의 법인의 장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즉 법인이 죽지는 않았는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법인이 만들어질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들이 사망했다. 얘네들은 사람이니까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사망을 하면 법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 등록 요건이 미달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법인의 등록이 취소될 수는 있기는 한데 이 법인이 빨리 뭐 하면 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 요건을 갖춘 살아있는 사람으로다가 바꿔주기만 하면 법인은 계속해서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들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성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최고로 가봐야 80년, 뭐 90년, 뭐 이 정도, 100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거는 못 하실 거 아니야.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근데 여기 법인은 500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계속 바꿔주면 법인은 영속성을 갖고 쭉 갈 수 있다. 이거를 법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인 개공에서의 개공은 누가 개공이다? 그러면 법인 자체가 개공이다.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 법인 자체가 개공이에요. 그러면 사원 또는 임원은 그냥 그 법인인 개공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요건에 지나지 않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 이번 33회 본시험에도 나왔던 건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존재는 법인에만 존재해요. 어디에는 존재할 수 없냐면 개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개인에는 실장님이 존재해요. 실장님. 여기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무한책임사원, 뭐 대표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법인에만 존재한다. 돌려 말하면 이 사원 또는 임원은 개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공의 종별 보셨고요. 그 사원 또는 임원을 이제 또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법인에만 존재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이 3분의 1 이상이 자격이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 필요. 전체가 다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자격이 있고 필요하고 자격이 있다면 소공으로 보는 거고 자격이 있으면 자격 동그라미.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격 X 이러면 그냥 중개 보존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여기 안에 들어가요. 소공 아니면 중개 보존에. 그래서 아까 우리 용어에서 우리 용어 그 소속 공인중개사의 정의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책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봐보실 거냐면 여러분 책 몇 페이지예요? 11페이지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페이지 2조 법제 2조 용어에서 5호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뭐 해가지고 가로 부분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있으면 소공,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과적으로 사원 또는 임원도 고용인 안에 넓게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은 결국에 소공 아니면 중개보조원으로 본다는 거. 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됐죠. 이 친구는 업무는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도 안 들어가고 또 고용인 안에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는 그냥 자격만 있는 그런 친구고.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일단 자격은 있고 또 소속이 되어서 이제 하는 일은 그죠? 우리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했었었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야 되고 아닌 자로서 우리 개공에 소속이 되어서 하는 일은 뭐였어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일이었죠.
아까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사원 또는 임원은 예에 들어가거나 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자격의 유무에 따라서 있다, 소공, 없다, 그러면 중개 보존으로 본다라고 있고 이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이제 법인에만 존재하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또 개공이라고 하는 이 종별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별이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고 부칙 개공도 있고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고 정의는 뭐 한 자, 우리 등록한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용어는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 보신 거고요. 그 교재를 좀 가지고 우리 그 부연해서 지금 제가 그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교재를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용어가 이제 원래 중요한 파트라서 자 중개는 행위를 우리 그저 알선하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 그쵸? 네, 행위 알선. 그리고 이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개대상물. 이 중개대상물은 잠시 후에 이제 보실 거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죠. 법률행위. 대표적으로는 뭐 매매 같은 거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알선해야만 그 중개가 되는 건데 이 알선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래가 되도록 이렇게 매매가 되도록 흥정 붙여주고 뭐 하는 거 도와주는 거 여기 보면 도와준다 뭐 흥정 붙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알선과 같은 말은요 뭐 주선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고요 조력한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선한다는 건 소개시켜 주는 건데 흥정과 좀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중매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중매. 중매 아시죠? 중매. 이 중매는 남과 여가, 그죠? 남과 여가 뭐 할 수 있도록 혼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기 가서는 이 중매쟁이가 남자한테 가서는 여자분이 이래서 괜찮아, 이런 조건이 좋아,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 흥정 붙여주고 또 여자분한테 가서는 이 남자가 이래서 괜찮아, 이건 장점이야. 물론 이거는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서 충분히 커버돼. 이런 상대는 흔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흥정 붙여가지고 뭐 이게 좀 약간 좀 이 거래한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남녀가 혼인 계약을 하는 거라서 거래하는 게 맞아요. 법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왜 어떤 그 배우자 사이에 혼인 신고를 한 배우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의약이 생기면 그러니까 뭐 한쪽이 바람을 피고 그러면 위자료 주고 그러잖아요. 이 위자료가 왜 위자료가 생기는 거냐면 혼인 계약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책의 배우자가 상대방한테 위자료 주고 뭐 이혼하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매도 똑같은 거예요. 둘이 뭐 할 수 있도록 이 계약할 수 있도록 법률행위 할 수 있도록 중매장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놔주는 거. 이거를 우리 중매라고 하는 것처럼 중개도 그런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개업을 한번 가보는데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첫째, 이 세 가지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중개업의 3요소가 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색을 잡아볼게요. 이게 의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의뢰 없으면 이거는 이제 중개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한 뭘 좀 받아야 되냐면 보수. 그죠? 일정한 보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중개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거. 업으로 행한다라는 거.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 요거 세 가지를 이제 중개업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 우리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여기도 이제 우리 별 하나만 해주시는데 이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이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시적이다. 네,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일회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일회성. 네, 일회성. 네, 그 다음에 우연하다 이런 말은 우연히 이런 것은
우연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일회성과 우연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 얘는 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잘 기억해 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에 이제 우리 계공이 있는데 계공은 그냥 뭐 한자라고 구분하시면 된다 그랬죠? 등록 한자, 등록을 한자를 말하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등록 대장을 좀 잠시 보여드릴 건데 사진으로. 저는 이제 강의하는 그 어떤 뭐 특색, 뭐 스타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가급적이면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제가 등록 대장이 있습니다. 여기 등록 대장에다가 기재하는 게 등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고 그걸 결과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등록 대장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 등록에 관한 그 절차를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등록 대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이러한 장부가 있구나.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 한 자를 말한다 해서 이 자가 꼭 우리 사람, 개인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도 존재한다는 거. 항상 법인인 계공이 존재한다는 거를 놓치면 한 문제 이상 틀린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공의 종별이 나와 있는데 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계공의 종별은 법인 형태가 일단 존재하죠. 그죠? 법인 형태의 계공이 존재한다. 법인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세금도 덜 내지만 영속성을 갖고 500년, 1000년 쭉 갈 수 있는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존재하고 시험 봐서 합격한 친구들 그리고 부칙상의 계공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복덕방업자 뭐 혹은 중개인 뭐 이렇게 이제 불렀고요. 요 부칙상의 계공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종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득권만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이 나는 부칙 계공이 너무나 되고 싶어. 안 돼요. 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시는 것 자체고 잘못된 거. 이거는 될 수가 없고 이걸 되려면 언제 이전으로 돌아가셔야 되냐면 1985년 이전으로 이제 뭐 어떤 시간 여행을 해서 그쪽 그 이전으로 가서 이제 그때는 자격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중개업 등록을 그때는 아무나 이렇게 쉽게 줬을 시절이에요. 그때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1985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맞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부칙상의 계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별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참고에 이제 부칙상의 계공에 대해서 좀 메모를 좀 해놨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고 말하자면 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시험 제도가 83년도에 도입됐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이 1985년도에 1회 시험이 있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됐다는 거는 법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85년 2년 전에 도입을 해서 2년 후에 시험을 시행한 거야. 그죠? 다시 83년도에 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제도를 법으로 도입을 해서 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험을 본 거는 85년도 10월 달에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인 계공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난 시점은 83년도가 아니라 85년도 12월 달에나 나오게 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일단 합격 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공인중개사의 진로가 세 가지가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해놨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진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은 등록을 하면 되겠죠.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계공이 되겠죠? 계공. 이게 첫 번째 진로.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소속, 취업이 되는 방법. 취업이 되면 소속이 되면 소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진로가 되는 건데 세 번째 진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그냥 있어도 된다. 그냥
그냥 있는 거야. 나 공인중개사. 그러면 그냥 내가 공인중개사인 거지. 그쵸? 공인중개사. 저도 이제 9회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인데, 제 명함이 공인중개사 이렇게 파고 다녀도 되죠. 왜냐면 저는 공인중개사니까. 근데 저가 개공도 아니고 소공도 아니지만 그냥 공인중개사란 말이에요. 9회 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참고에 열거되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뭐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뭐 특히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2점의 평균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점의 가산이 되면 거의 시험에 붙은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가산점이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요즘에 기업에서는요, 특히 은행 같은 금융기관 같은 데서는 뭐 회계사,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 있는 신입사원들을 그 우대합니다. 실제로 왜 우대하냐면 전문 자격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은행 업무를 할 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우대합니다. 왜 우대하냐면 옛날에는 사실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뭐랄까요, 좀 그 사회적 인식 뭐 이게 좋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20년 정도 이제 지난 지금은 시험 제도로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85년도에 시험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시험을 이제 그 35년 정도 이렇게 오면서 뭐 34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 15회 추가 시험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치면 34번을 시험을 본 건데, 그 34번 시험을 보는 동안에 난이도가 되게 높은 적도 있었고 낮은 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쉽지 않다더라, 이런 어떤 보편적인 인식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인중개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되게 좋아졌죠.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우리 5번째 용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소속이 되어지고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2가지 업무, 즉 중개업무도 수행하고 또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사례 말씀 잠깐 드렸는데, 뭐 계약서 같은 걸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그 권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죠. 우리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이 중개보조원은 요 말이 좀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아니어야 합니다. 그 공인중개사인 자들은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되거나 뭐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하고, 이 친구는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서무, 뭐 집 보여주고 전화 받고 하는 거, 이런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같은 거 하면 안 되냐면, 뭘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 업무 범위에다 한번 써드릴까? 무언가를 무슨 서, 뭐 그러니까 뭐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무슨 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뭐 우리 뭐 현장 안내,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땅 보여주고 집 보여주고 하는 거, 또는 대장이나 등기부 떼어오는 거, 떼어온다라는 건 이제 발급받아 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대장이나 등기부를 옛날에는 뭐 구청에 가서 또는 등기소에 가서 이렇게 떼갖고 왔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그 개공들이 중개보조원한테 업무를 이제 지시할 거 아니에요. 야, 오늘 우리 들어온 물건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 물건 집어 쫙 알려주면서 그거 대장류 다 떼고, 또 등기부료도 토지 건물 등기부 다 떼놔, 뭐 이렇게 뭐 나 갔다 올게,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중개보조원의 일들이라서, 뭐 손님을 만나서 상담을 한다거나 이게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말고 조금 나는 좀 중요한 업무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중개대상물이 있는데, 이 중개대상물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중개대상물 설명드리겠습니다.